당시 전 고모가 저희 둘의 혼사를 챙기느라 왕단을 잊은 줄 알았어요. 고모가 자비로운 마음에 제 혼사를 주관한다는 핑계로 왕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일부러 시간을 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일에 대한 고모의 집착은 이미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었답니다. 고모는 용감할 뿐 아니라 계략도 뛰어났어요.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획했으니까요. 물론 저희 결혼식에 대한 고모의 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고모는 확실히 우리 둘을 천생배필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요란하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시에 천비 분열을 풀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왕단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 사실은 연막 작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단을 숨겨준 사람의 경계심을 풀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려고 했던 거죠. 고모는 딸처럼 아끼는 애제자를 조카와 결혼시켜 가정을 꾸리도록 하는 동시에 왕단의 사건도 처리해서 뱃속에 든 불법 임신의 씨앗이 아기 집 밖으로 나오기 전에 없애버리고자 계략을 꾸몄어요. 이런 식으로 고모를 표현하는 것은 좀 못하지만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결혼식 전날 오전 옛 풍습에 따라 어머니 산소 앞에서 지전을 태웠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에 결혼 소식을 알리고 제 결혼식에 초청하는 의미일 겁니다. 지전을 태우자 갑자기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제가 산소 앞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물론 충분히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현상이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득하게 어머니의 영상이 떠오르며 귓가에 어머니의 순박하면서도 지혜롭고 의미심장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 혼인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산소 앞에 맴돌던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풀이 파릇파릇 자라난 런메이의 무덤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순간 복숭아 나무 위의 꾀꼬리가 길게 목청을 뽑으며 마치 심장이 터질 듯 애절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복숭아 밭에서는 복숭아가 여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왕런메이의 무덤은 저희 집 복숭아 밭에 있습니다. 전 발갛게 익은 커다란 복숭아 2개를 따서 어머니 무덤 앞에 하나를 놓고 다른 하나를 받쳐들고 복숭아 나무 몇 그루를 지나 런메이의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성묘 오기 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전 태울 때 런메이 무덤도 잊지 마라. 하지만 왕런메이 무덤에는 누가 벌써 지전을 태웠더군요. 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왕런메이 미안해. 하지만 절대 당신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잊지 않을 거야. 샤우스가 착한 여자일 거라고 믿고 있어. 옌옌에게 분명히 잘할 거야. 옌옌에게 못되게 굴면 절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런메이의 무덤 앞에서 지전을 태운 후 꼭대기로 올라가 새 지전 하나를 펼쳐놓고 그 위에 복숭아를 올려놓았어요. 왕런메이,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초대할게. 어머니 모시고 집에 와서 결혼식에 참가해줘. 안채 제상에 갓 빚은 만두 4개랑 채소랑 당신이 처음에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흠뻑 빠져버린 술맛 초콜릿도 올려줄게. 망자를 위해 상향. 재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 오솔길 양편으로 잡초가 무릎까지 무성하게 자라있고 길 옆 개울에 빗물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양쪽 복숭아 밭은 남쪽으로 모수이강, 북쪽으로 자오허강까지 이어집니다. 복숭아 밭에서 농부가 과일을 따고 있고 멀리 큰 길에서 삼륜 트랙터 몇 대가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관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땅에서 솟아나온 것 같았어요. 새 것처럼 보이는 군복. 제가 작년에 선물로 준 군복이더군요. 차림에 단정하게 고수머리로 이발하고 말끔하게 면도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말랐지만 구질구질하고 칠칠 차는 예전 모습과 달리
매우 반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니 조금 위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왕관, 그게 사실은 제가 말했어요. 왕관이 손을 내저으며 누런 치아를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샤오파오 변명할 필요 없어. 다 알아. 두 사람 축하해. 친구, 전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손을 뻗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제야 꿈에서 깬 것 같아. 이제야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심각한 병이라는 걸 깨달았어. 금방 다 나을 거야. 잘됐다. 사실 샤오스즈랑 넌 잘 안 어울려. 심기일전하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더 뛰어난 여자를 고를 수 있을 거야. 난 이미 페인이야. 너에게 사과하러 왔어. 왕런메이 무덤 앞에 지전 태운 거 못 봤어? 그거 내가 태운 거야. 내 고발 때문에 위안 쌓이는 쇠고랑을 차고 왕런메이와 아이까지 다 죽었잖아. 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그럴듯한 이유로 나 자신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해 봤어. 불법 임신 제보는 국민의 의무이니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친족도 가리지 않고 대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이유를 생각해 봤지만 전혀 위안이 안 되더라. 그렇게 고상한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모든 것이 내 사심을 채우고 샤우스츠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이었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눈만 감았다면 왕런메이가 피 묻은 손으로 내 심장을 파려고 해.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거야. 왕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미신 같은 것도 믿지 말고. 사람은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려. 설사 죽어서 영혼이 있다고 해도 런메이가 널 쫓아다니진 않을 거야. 런메이가 원래 단순하고 착한 여자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불편해. 샤오파오, 동정할 필요 없어. 날 용서해줄 필요는 더더욱 없고 여기서 널 기다린 건 부탁이 하나 있어서야. 말해봐 친구. 샤우스지에게 말해서 고모님에게 전해주라고 해. 왕단이 우물에서 올라온 그날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 어쨌거나 내 누이 동생이잖아. 그 조그만 애가 남산만한 배를 해서 나한테 제발 살려달라고 빌더라. 더구나 그의 뱃속에 아이가 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냐? 동생을 걸음통에 넣은 다음 위에 보릿집을 얹고 다시 포대기로 덮었어. 자전거 뒷자리 싣고 자전거를 몰고 마을을 빠져나갔지. 마을 초입에서 순찰하고 있는 친허를 만났어. 친허는 너희 고모가 배치해둔 보초병이야. 고모님은 정말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직업도 그렇고 군대를 진두지휘하며 적과 맞서 싸웠어야 하는데 난 누구보다도 친허가 가장 두려웠어. 고모 수아라는 걸 아니까. 샤오스즈를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든지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너희 고모를 위해서라면 친허 역시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거든. 친허가 내 앞을 가로막았어. 우리 두 사람은 자주 병원 문 앞에서 마주치곤 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날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알아. 우린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거든. 공급 합작사 호텔 앞에서 가오먼 루하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친허를 도와준 적이 있어. 가오먼 루하와 친허 왕관 이렇게 가오미 둥베이 향해 4대 바보가 거리를 누비면 마치 원숭이쇼를 구경하듯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친구, 자네는 그거 모르지? 바보가 아닌 사람이 바보라는 별명을 얻으면 사실 엄청나게 자유로워지거든. 난 자전거를 세우고 친허를 똑바로 봤어. 너 시장에 돼지 팔러 가는 거지? 응, 돼지 팔러 가. 난 아무것도 못 본 거다. 친허가 날 그렇게 놓아줬어. 두 바보가 마음이 통한 거야. 샤우스츠에게 알려줘.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좌우저우로 가서 거기서 옌타이로 가는 시외버스에 태웠어. 옌타이에 가서 배를 타고 다렌에 간 다음 다시 기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라고 했지. 천비 엄마가 하얼빈 사람이잖아. 거기 친척이 있어. 왕단은 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 왕단이 얼마나 영특한 애인지 알지? 천비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은 일찍부터 준비를 해두었어.
13일 전 일이니 아마 왕단은 목적지에 벌써 도착했을 거야. 너희 고모가 아무리 손이 크다고 해도 하늘을 다 가릴 순 없어. 우리 공사에서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외지까지 고모 수완이 통하진 않아. 왕단이 임신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었으니 고모가 왕단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아이는 세상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 고모님더러 그만 포기하시라고 해. 그럼 구태여 이 소식을 알려줄 필요 없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유일한 일이고. 좋아. 전 확실히 나약한 남자입니다. 샤우스츠와 첫날 밤을 치르면서 전 원래 그냥 촛불만 마주한 채 날이 밝을 때까지 홀로 가만히 앉아 럼메이에 대한 제 죄책감이나 그리움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12시를 넘기기가 무섭게 샤우스츠를 품에 안았습니다. 왕런메이와 결혼한 날 장대비가 왔는데 샤우스츠와 결혼한 날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번개가 치고 섬뜩하게 시퍼런 번개불이 번쩍이더니 귀청이 나갈 듯 천둥이 울리면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엄청난 물소리가 울리고 흙 비린내와 썩은 과일 냄새가 섞인 것 같은 습한 바람이 창문 틈을 타고 신방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다 탄 촛불이 부르르 떨리다가 꺼졌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몇 초간 이어지던 번개가 갑자기 요동을 치는 순간 샤우스지의 두 눈에서 푸른빛이 번뜩였습니다. 샤우스지의 얼굴이 번개불 아래 마치 황금처럼 빛나더니 이어 마치 마당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리며 고약한 탄내가 코를 찔렀어요. 샤우스츠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목석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샤우스츠는 파파야 같은 여자였어요. 달짝지근한 즙이 가득 든 파파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주르르 즙이 흘러나오는 그런 파파야 말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는 건 군자답지 못한 일이라 애써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육체가 샤우스츠와 하나가 된 후로는 마음까지 가벼워져 버렸으니까요. 전 염치 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츠, 런메이보다 당신이 더 내 인연인 것 같아. 스츠가 손으로 제 입을 막았어요. 입 밖으로 내선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왕관이 당신이랑 고모에게 알려주래. 13일 전에 왕관이 왕단을 좌우저우로 보냈다고. 거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옌타이까지 가서 다시 둥베이로 갔다더군. 샤우스츠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번개불에 스츠의 얼굴이 비쳤어요. 한껏 달아올라 있던 그녀의 얼굴이 냉정을 되찾고 숙연해졌습니다. 스츠가 저를 안고 다시 자리에 눕더니 귓가에 속삭였어요. 거짓말이에요. 왕단은 멀리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럼 고모랑 당신은 그냥 놔주려는 거야? 내가 아니라 고모님 생각이 중요하죠. 그럼 왜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 벌써 임신 7개월이 넘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꼼짝 안 하고 있긴요. 벌써 몰래 사람들을 풀어 조사했는데요. 그래서 찾았어? 그건... 스츠는 잠시 주저하더니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이제 당신에게는 숨길 게 없겠죠? 옛 외할머니 집에 숨어 있어요. 왕런메이가 숨어 있었던 그 지하 동굴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고모님 말씀에 따라야죠. 고모는 예전에 했던 그 방법대로 하시려는 건가? 고모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그럼 고모가 벌써 천비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단이 왕씨 집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왕씨 집에 통보하라고요. 왕단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트랙터를 끌고 가서 왕씨네 집하고 그 주변 집들까지 다 헐어버린다고요. 옛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고집이 보통이 넘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정말 다 허물어버릴 작정은 아니겠지? 고모님도 그분들이 순순히 왕단을 내놓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천비가 왕단을 자진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고모가 천비에게 약속했어요. 왕단을 데리고 와서 아이만 지우면 재산을 다 돌려준다고요.
38,000위안이잖아요. 천비도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렇게 꼭 다 죽여야 해? 런메이 한 사람 죽인 것만으로도 부족해? 런메이야 자업자득이죠. 샤오스츠가 차갑게 말했어요. 스츠의 몸이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연일 장마가 계속되면서 도로가 끊기고 강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복숭아를 사려는 외지 차량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집집이 수확한 복숭아가 그득했습니다. 광주리에 담긴 복숭아들이 방수용 비닐을 뒤집어 쓴 채 조그만 둔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당에서 쫄딱 비를 맞고 있는 복숭아들도 있었습니다. 복숭아는 원래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년에는 직접 복숭아밭에 커다란 트럭을 대고 따는 즉시 무게를 달아 차에 실었습니다. 트럭 기사는 수고를 마다치 않고 그날 밤새 내달려 다음날 아침 천리나 떨어진 도시에 복숭아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복숭아 덕에 한몫 단단히 챙겼던 사람들이 올해는 천벌을 받고 있나 봅니다. 복숭아가 익어갈 무렵부터 맑은 날이 거의 없이 보슬비든 장대비든 돌아가며 줄줄이 비가 내렸습니다. 복숭아를 따지 않아도 나무에서 그대로 썩어 떨어졌습니다. 이미 수확한 복숭아들은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품고 날이 개어 차가 들어오길 고대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날이 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복숭아 나무를 30그루밖에 심지 않았습니다. 연로한 아버지가 관리를 잘 하지 못한 탓에 품질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수확량은 3,000kg이나 됐어요. 광주리가 크지 않아 겨우 16광주리를 채워 사랑채에 놓고 나머지는 비닐로 덮어 마당에 쌓아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시로 빗속에 밖으로 나와 비닐 포대를 젖히고 복숭아를 살펴봤어요. 비닐 포대를 젖힐 때마다 썩어 문드러진 복숭아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신혼인 저를 위해 딸 아이는 아버지가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당에 나갈 때마다 딸도 아버지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딸아이는 동물 그림이 가득 그려진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우리 부부에게 언제나 쌀쌀 맞을 정도로 깍듯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스츠가 사탕을 주면 팔을 등 뒤로 돌린 채 그저 감사합니다 이모라고 할 뿐 사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엄마라고 불러야지. 딸이 놀란 눈으로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츠가 말했어요. 괜찮아. 뭐라고 불러도 좋아. 사람들이 날 새끼 사자란 뜻에서 샤오스츠라고 부르거든. 스츠가 우산에 그려진 새끼 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냥 사자라고 부르렴. 아이들을 잡아먹어요? 딸이 물었어요. 난 아이들을 안 잡아먹어. 아이들을 보호하지. 아버지가 도롱이에 반쯤 썩은 복숭아를 담아와서 녹슨 칼로 잘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시려거든 좋은 걸로 드세요. 이게 다 돈 아니냐. 하늘이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구나. 아버님, 스즈가 조금 전과 달리 살짝 삐딱한 말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방법을 강구 중일 겁니다. 정부는 그저 계획 생육이나 할 줄 알지 다른 일엔 신경도 안 쓴다.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말투로 말했어요. 바로 그때 촌위원회 확성기에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라도 방송을 놓칠까봐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사에서 이미 칭따오 옌따이 등과 연계하여 50리박 우자 다리 나루터에 가오미 둥베이 향 복숭아를 수매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집결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측은 육상과 해상의 운송수단을 총동원해 복숭아를 우자 다리까지 실어 나르도록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가격은 예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마을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가오미 둥베이 향해 모든 마을이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큰 강을 끼고 있지만 배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생산대마다
조그만 목선이 몇 척 있긴 하지만 농가 세대별 생산 책임제가 실시된 이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인민 대중에겐 무한한 창조력이 잠재되어 있다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들보에서 호리병박 4개를 따고 강목을 4개 가져다 밧줄을 이용해 마당에서 뗏목을 엮었습니다. 전 겉옷을 벗은 채 바지에 조끼만 입고 아버지를 거들었어요. 스즈는 제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줬어요. 딸은 조그만 우산을 들고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스즈에게 아버지 쪽으로 가서 우산을 받쳐드리라고 하자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어깨에 비닐 포대를 걸쳤습니다. 빗물과 땀이 범벅되어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나이든 농부들은 일할 때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솜씨가 매우 정확했어요. 필요 없는 군더더기 동작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뗏목이 완성되었어요. 뗏목을 둘러매고 나가보니 강둑은 이미 야단법석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목선이 어디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선과 함께 뗏목 수십 척도 강물 위를 장식했습니다. 뗏목에 호리병박, 바람을 넣은 수레 타이어, 하얀색 스티로폼 등이 동원되었어요. 골목마다 광주리를 둘러맨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낙이나 노새를 기르는 사람들은 복숭아를 가득 담은 광주리를 가축 등에 실었습니다. 수십 필의 가축이 강둑의 일렬로 늘어섰습니다. 헤엄쳐 건너온 공사 간부 한 사람이 바지 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우비 차림으로 샌들을 들고 강둑에 서서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 뗏목 앞에 호화찬란한 뗏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굵은 삼나무 기둥 4개를 소가죽 끈을 이용해 정자 모양으로 묶고 중간 틈새를 낱자루 정도 굵기에 둥근 나무로 엮었더군요. 뗏목 아래 공기를 잔뜩 넣은 붉은색 마차 타이어가 묶여 있었습니다. 10개도 넘는 복숭아 광주리가 매어 있었지만 뗏목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 타이어 부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뗏목의 4 귀퉁이와 중간에도 모두 5개의 나무 기둥이 묶여 있었는데 옅은 남새 PVC 판이 받쳐져 있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뗏목은 절대 반나절 정도 공력을 들여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우가 도롱이를 걸치고 삿갓을 쓴 채 뗏목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낚시꾼 같았습니다. 우리 집 뗏목은 광주리를 겨우 6개 실었는데도 벌써 물에 많이 잠긴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리 2개를 더 실어보려 애썼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2개 더 올리셔도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제가 혼자 갈게요. 아버지는 제가 바로 전날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괜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루터 가득 모인 사람 가운데 아버지 연세에 노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조심해라.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건 몰라도 헤엄은 자신 있어요. 풍랑이 거세면 복숭아를 먼저 물에 던져버려. 안심하시라니까요. 강둑에서 딸아이를 데리고 서 있는 스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스즈도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버지가 나무에 묶어놨던 밧줄을 풀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밧줄을 걷어 올린 후 장대를 강둑에 대고 힘껏 밀자 육중한 뗏목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 제발 조심해요! 저는 뗏목이 강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장대로 이리저리 맞추며 서서히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언덕 위에 나귀와 노새가 우리와 함께 나란히 길을 걸었어요. 육중한 복숭아 광주리 때문에 가축들 역시 터벅터벅 힘겹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몇몇 세심한 주인이 가축들 목에 단 방울 때문에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가축 행렬을 따라 함께 걷던 언덕 위 노인과 아이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방향을 틀자
물줄기가 거세졌습니다. 배와 뗏목들도 이제 슬슬 급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줄곧 제 앞에서 뗏목을 젓던 왕좌우가 급류 쪽 대신 물살이 잔잔한 굽이진 길목의 뗏목을 댔습니다. 그쪽 강둑에는 관목 덤불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호화스러운 왕좌우의 뗏목을 처음 봤을 때부터 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왕좌우가 뗏목에 실었던 복숭아 광주리를 물에 던졌습니다. 물 위를 둥둥 떠가는 광주리들은 모두 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가 뗏목을 관목 덤불에 대는 순간 덩치 큰 천비가 배가 불룩한 왕단을 안고 뗏목에 올라탔고 뒤이어 왕관이 천어를 안고 뗏목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즉시 뗏목 꼭대기에 얹어있던 비닐 포대를 풀어 장막을 쳤습니다. 삿대를 쥔 왕좌우의 모습이 긴 채찍을 들고 끌채에 서서 말을 몰던 위풍당당한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예전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에서 고모 말대로 그간 구부정하게 굽었던 허리는 모두 연막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식과 인연을 끊느니 마느니 한 것도 그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뿐, 막상 중요한 순간에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자간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전 마음속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했어요. 그들이 가고 싶은 대로 왕단을 싣고 훨훨 도망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물론 이 일에 고모가 들인 공력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요. 왕자오가 만든 뗏목은 부력이 상당했어요. 게다가 복숭아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오의 뗏목은 순식간에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강양한 마을에서 뗏목과 작은 배들이 출항 준비 중이었습니다. 예전에 고모가 머리를 다쳐 피가 났던 둥펑촌에 이르니 수백 척의 뗏목과 수십 척의 목선이 강 한가운데 모여 길게 행렬을 갖추고 물결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눈길은 줄곧 왕저우의 뗏목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우리를 추월하긴 했지만 아직 제 시야를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왕좌우의 뗏목은 평범한 자동차 대열 한가운데 자리한 허머처럼 초호합한 뗏목이었습니다. 왕좌우의 뗏목은 멋질 뿐만 아니라 매우 은밀했어요. 물길이 꺾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은 비닐 천막 아래 숨겨진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은 잔뜩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뗏목을 힐끗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뗏목에 실린 것은 복숭아가 아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고모가 탄 계획 생육 전용선이 최대한 마력을 올려 우리 뗏목 옆을 지날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벅찬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전용선은 이미 1970년대식 구식 기선이 아니라 크림색 유선형 쾌속정이었습니다. 반폐쇄형 조종실 앞 아크릴판으로 된 창문 너머로 새로 단장한 배를 조종하는 친허가 보였습니다. 머리가 이미 하얗게 샜더군요. 고모와 제 신부인 스즈가 조종실 난간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두 사람의 옷이 뒤쪽으로 펄럭이고 있었어요. 공처럼 둥근 샤오 스즈의 가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맞은편 배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에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용선이 일으키는 물보라가 우리 뗏목 쪽으로 튀고 소용돌이가 일어나 우리 뗏목이 갸우뚱거렸습니다. 배가 우리 뗏목에 근접했을 때 스즈가 절 봤다고 생각했지만 스즈는 아른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의 신부 스즈가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환상 같았어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스치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도망자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왕단, 어서 도망가. 왕자와 아저씨 빨리 가세요. 고모가 탄 배가 뗏목 대열 사이를 지나 우측 전방에 홀로 떠가는 왕자호의 뗏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고모는 왕자호의 뗏목을 추월하지 않고 나란히 달렸어요. 모터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를 늦췄습니다. 배와 뗏목 사이 간격이 약 3미터 정도였습니다. 배가 계속해서 뗏목 옆으로 접근했어요. 아마 그런 식으로 뗏목을 강둑 쪽으로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왕자호가 삿대로 상대 배전을 받치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뗏목은 반동에 의해 오히려 점점 강 한가운데로 밀려갔습니다. 기선 위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쇠 갈고리가 달린 장대로 뗏목 꼭대기 비닐천을 힘껏 잡아 당겼습니다. 비닐이 소리를 내며 찢겨 나갔어요. 남자가 몇 번 더 장대를 휘두르자 뗏목 위의 광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왕관과 천비가 각각 노를 하나씩 잡고 뗏목 양 끝에 앉아 힘껏 젓고 있더군요. 두 사람 중간에 꼬마 요정 같은 왕단이 왼손으로는 자기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은 천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불룩하게 나온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장대 소리, 거센 물소리, 중간중간 왕단의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어요. 고귀하신 고모님, 제발 저희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뗏목이 점점 모터 보트에서 멀어지자 샤오스츠가 뗏목 쪽으로 힘껏 도약하는가 싶더니 풍덩 물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그녀는 자꾸만 떠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고모가 비명을 질렀어요. 사람 살려! 그 기회를 놓칠세라 천비와 왕관이 힘껏 노를 저어 다시 중류 쪽으로 향했습니다. 샤오스츠를 구하느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남자가 나무 막대기를 스츠에게 뻗었는데 막대기에 의지해 배점까지 끌려온 스츠가 남자 다리를 잡는 바람에 그 남자까지 물에 빠졌습니다. 남자도 수영을 잘 못했어요. 배 위에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배를 조정하던 친허는 전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고모는 배 위에서 폴짝폴짝 뛰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뗏목이나 목선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도와주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대를 밀어 뗏목을 스즈 가까이 대려고 애를 써봤지만 뒤편에 있던 뗏목 하나가 비스듬히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제 뗏목도 뒤집힐 뻔했어요. 물 위로 샤오스츠의 머리가 떠오르는 간격이 점점 벌어지자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뗏목과 복숭아를 버리고 급류로 뛰어들어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팔을 내저었습니다. 샤오스츠가 물에 뛰어든 그 순간 전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에 스츠는 마치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자신이 산모 특유의 성스러운 피 냄새를 맡았고 동시에 왕단 다리에 흐르는 피를 똑똑히 봤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물에 빠져, 물론 이 부분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벌고자 했다는 겁니다. 익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끌며 물속 신령님께 기도했다는군요. 왕단, 어서 빨리 아기를 낳아. 아기 집을 나오는 순간 그 애는 하나의 생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아이는 조국의 꽃이고 조국의 미래니까. 물론 그 정도 잔머리에 고모가 속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꼬리만 치켜들어도 무슨 똥을 쌀지 않은 고모였거든요. 제가 스츠와 또 다른 계획 생육 간부를 구해 모터보트 위에 끌어올렸을 때 왕자호의 뗏목은 벌써 삼리는 멀리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보트가 작동을 멈췄어요. 친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자꾸만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모는 벼락같이 화를 냈고 스즈와 간부라는 사람은 뱃잔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웩웩 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펄펄 뛰던 고모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고모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 한 줄기가 고모의 얼굴과 굽이굽이 흘러가는 탁한 강물을 비추었습니다. 마치 인생 막바지에 이른 영웅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가 뱃전에 앉아 나지막한 소리로 친어에게 말했어요. 누가 모를 줄 알아? 시치미들 떼지 마. 친어가 뜨악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보트가 마치 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왕좌우의 뗏목으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샤오스지에 등을 쳐주면서 고모를 훔쳐보았습니다. 고모가 눈을 내리깔고 때로 입을 해 벌리며 웃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문득 고모 나이가 벌써 47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덧 좋은 시절은 모두 흘러가고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갖 풍상을 겪은 고모의 얼굴에서 어느새 노인의 처량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자는 왜 태어나는지 알아?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 태어나는 거야. 여자의 위치도 아이를 낳음으로써 생기는 거고 여자의 존엄 역시 아이를 낳아야 생기는 거다. 여자의 행복이나 영예도 마찬가지란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가장 큰 고통이야. 여자란 모름지기 아이를 낳아야 완전한 여자지. 여자가 아이를 안 낳으면 감정이 무뎌지고 더 빨리 늙는단다. 모든 것이 고모를 두고 한 말이지만 한 번도 고모 앞에서 이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모가 늙은 건 정말 아이를 낳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벌써 47이 되긴 했지만 결혼을 서두르면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모의 난군이 될 남자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고모가 탄 배는 순식간에 왕자우의 뗏목을 따라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친허는 속도를 늦추고 조심스럽게 뗏목에 접근했습니다. 왕자우는 뗏목 끝에 서서 긴 삿대를 잡고 금강 역사처럼 두 눈을 부릅뜬 채 단단히 각오한 모습이었습니다. 왕가는 천어를 안고 뗏목 앞부분에 앉아 있었어요. 천비가 왕단을 끌어안은 채 울다가 웃다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왕단, 서둘러 어서 빨리 아기를 낳으란 말이야. 낳고 나면 설마 눌러 죽이진 않을 거 아니야. 완신, 샤오스츠, 당신들이 졌어. 하하, 당신들이 졌단 말이야. 수염이 덥수룩한 천비 얼굴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왕단이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질 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터보트와 뗏목이 맞닿았을 때 고모가 몸을 내밀어 한 손을 뻗었습니다. 천비가 칼을 꺼내더니 흉악한 얼굴로 말했어요. 악마 같은 손 저리 치워! 고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손이 아니라 산부인과 의사의 손이야. 콧날이 시큰해진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천비, 어서 고모를 뗏목으로 모셔. 고모가 아기를 받아주실 거야. 전 뗏목 기둥에 장대를 걸었습니다. 고모가 육중한 몸을 옮겨 뗏목에 올랐어요. 스츠도 약통을 들고 몸을 날려 뗏목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가위로 피가 밴 바지를 자를 때 저는 뒤돌아 섰지만 팔을 뒤로 돌려 뗏목과 보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대를 잡느라 안간 힘을 썼습니다. 얼핏 본 왕단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뗏목 위에 피가 흥건한 가운데 왕단이 누워 있었습니다. 배만 볼록 튀어나온 조그만 몸뚱이가 마치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돌고래 같았습니다. 출렁이는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나왔습니다.
복숭아를 운반하는 뗏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우리 뗏목은 봐주는 이가 없어도 절로 물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왕단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출렁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언덕 위 노새의 새된 울음소리를 들으며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뗏목 쪽에서 힘없는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고모가 두 손으로 받쳐든 갓난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아였어요. 스즈가 거즈로 아이의 배를 감쌌습니다. 또 여자아이네. 고모가 말했어요. 실망한 천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 같았습니다. 그가 두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무척 고통스러운 듯 말했어요. 하늘이 날 버렸어. 하늘이. 5대째 독자로 내려오던 천씨 집안이 내 대에서 끝날 줄은. 고모가 말했어요. 짐승 같은 녀석. 고모가 왕단과 신생아를 태우고 필사적으로 보트를 돌렸지만 결국 왕단의 생명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즈 말에 의하면 죽기 직전 잠시 정신이 돌아온 왕단은 의식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얼굴이 마치 금박지 같았대요. 왕단이 고모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입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렸어요. 고모는 왕단 쪽으로 몸을 숙여 왕단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즈는 왕단이 고모에게 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고모는 분명하게 들었을 거라고 했어요. 왕단의 황금빛 낯빛이 점차 회백색이 되었습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웅크린 왕단의 모습이 마치 식량을 모두 빼낸 쭈그러진 포대 같기도 하고 나방이 빠져나온 텅 빈 고치 같기도 했어요. 고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왕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고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이 말은 스즈에게 묻는 말 같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왕단의 딸 천메이는 고모와 스즈의 정성 속에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